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입니다. 거의 이런 곳에 가까운 분이신데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내분과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갈 곳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서 감사했네요. 독자 여러분들도 이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한참 전에 환갑이 지난 나이 들어가는 노인입니다. 무슨 영감으로 이런 곳에 사용 보내느냐 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저도 가슴 아픈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이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요. 저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실은 첫 번째 결혼은 그다지 좋게 끝나지 않았어요. 20대 후반에 큰 꿈을 안고 정말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아이 2을 낳고 잘 살았지만 아내가 도박에 빠져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는 매우 어렵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집안일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믿고 밖으로 나가 돈을 탐내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자 한 방에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도박에 빠졌고 거기서 인격마저 썩은 악당과 만나 도박 중독까지 되어 큰 돈을 잃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기까지 했었죠. 첫 번째 결혼 초반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기대한 대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아내의 도박 때문에 10년째 끝나버렸어요. 수천 달러에 이르는 도박 빚을 한번 갚아주었지만 이후에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도박 중독은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 결과 저희는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마지막에는 너무 지쳐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였기에 아내는 아이들을 제게 맡기고 가버렸습니다.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매번 도박 때문에 돈을 낭비하고 부족한 상황이 되어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했었죠. 아내는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라며 아이들이 커도 후에는 어디서 그냥 사라져 죽었다고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 첫 번째 순간에 대해 생각해서도 안 했고 현재까지도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내와 이혼할 때 9살과 7살이었던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아빠가 혼자 키우는 것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죠.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를 돌봐주는 일에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첫째 아이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첫째 아이에게 신경을 쓰느라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 학원에 데려갔어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교육에 힘을 빌리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러나 그 학원의 원장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제 첫째 아이는 조금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려서 상담을 조금 더 받기로 했거든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활기차고 학습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학습 과정을 따라가는 게 어려웠죠. 그렇다면 하실 말씀 아이 독서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혹시 어떠신가요?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매우 신뢰가 되게 들려서 그날 아이에게 바로 독서 프로그램을 등록시켜 주었어요. 이틀 뒤 아이가 몇 가지를 하면서도 새로운 장소에 갈 때 위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막연한 학원에 처음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때 선생님은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독서 프로그램을 직접 맡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게요. 온화하고 분명한 말로 이끌어주시는 원장 선생님의 말에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와 함께 다시 학원에 가려 했을 때 선생님들을 위해 음향 박스를 사서 가져갔어요. 아이가 혼자서 잘 다니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를 같이 하는 게 저에게 큰 행복이에요. 원래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문장 구조를 수정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에 방과 후 학원을 찾았습니다. 제 퇴근 시간에 학원 수업이 끝나게 되어 있어서 퇴근이 늦어질 경우 선생님에게 전화해 부탁드리는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더 갈 것을 알고 선생님은 아이를 돌보면서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가면 더 있는 게 좋다며 아빠 혼자 돌아가라는 충격적인 말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잘해주시는 것으로 알려진 선생님의 좋은 성품에 대한 증거였죠. 그리하여 몇 달 뒤에는 선생님께 선물을 사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찾아 향수와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은 너무나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직접 하러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니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전화드려 봤어요. 좋으셨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차로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오막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원장 선생님은 사양하지 않고 매우 기뻐하며 제 제안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을 모셔 근처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어요. 아이도 매우 기뻐하며 뒷자리에 앉아 선생님과 즐겁게 놀았어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선생님, 우리 엄마가 운전 좋겠어요. 그 목소리로 선생님도 조금 당황할 것 같았죠. 저도 당황하여 아이를 돌아본 채로 말이에요. 봤는데 음아가 곡이 좋다고 생각해요. 곡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나온 정 선생님 너무 좋으셔서 그렇죠. 요즘은 요소만 좋아해야 하는데 또래 아이들이 보는 것을 조금 들이고 늦게 큰 아이인데도 감정 표현은 확실하네요. 우리도 아이와 함께 선생님과 오는 차 안은 뭔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 말을 더 크게 부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래, 그런 말을 하면 원장 선생님처럼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라면 아이를 다정하게 대해줄 거예요. 아이는 확신에 차서 나라고 대답했지만 선생님은 없으셨네요. 순간 설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가슴이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원장 선생님 댁 앞까지 가서 내려드리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쿠키가 있는데 학생들이 먹고 가도 될까요? 우리 아버님도 들어오셔서 잠시 차를 한 잔 드시고 가시고요. 비도가 오지 않으니 날씨도 춥지 않아요 하시면서 웃으며 원장 선생님이 그리 너와 눈에 들어왔다니까요. 전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당황하면서도 그에게 손을 잡고 차를 세워놓은 뒤 선생님의 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연세가 아주 어린 분은 아니신 걸로 보아 결혼한 유부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 혼자 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이더군요. 선생님의 집은 아주 따뜻하고 평화로 보였어요. 엄마의 솜씨로 꾸민 인테리어에는 직접 만든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는 정말 맛있는 쿠키와 커피를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구운 쿠키도 있어서 더 기뻤어요. 그 시간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시도했습니다. 이후 제가 아이와 함께 갈 때마다 선생님께서 잠시 앉으라고 하셔서 커피와 과자를 더 먹게 했습니다. 과자는 주로 아이가 먹고 저는 선생님이 내려주신 커피를 마셨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선생님도 저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선생님께 제 인생 이야기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들보다 느리게 우리 첫째 아이를 키워왔는지 설명했어요. 제 부모님 덕분에 둘째 아이를 거의 돌볼 줄 알아서 설명했더니 선생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아이가 부모 손에서 잘 자랄 거란 건 확신하는데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돌봐주실 거지만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성장하는 게 조금 느린 편이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했고, 그래서 둘째 아이까지는 진심으로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생기지 않아서 물론 그렇겠죠. 아이들한테 엄마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선생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셨고, 저는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원장 선생님이 이제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가 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불쑥 솟아올랐거든요. 물론 욕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전 이혼하고 남의 애 둘이나 달리 남자였고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첫 아는 조금 성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죠.
그래서 저는 함부로 선생님한테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로 앉아서 데이터 아닌 데이트하면서 감정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스스로 알면서도 말이에요. 참 멍청한 일일 수 없었죠. 하지만 용감한 것은 도리어 선생님 쪽이었어요. 어느 비가 오던 날 아이들을 먼저 우리 집에 들여보내고 선생님을 또 모시러 가겠다며 함께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톡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대로 계실 거예요. 아, 답답해서요. 저는 아버님이 좋으신데 국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은 이불을 덮으며 거리면서 저에게 누나를 만났습니다. 전에 없던 용기가 솟아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 고백을 해버렸어요.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이전에 결혼해서 상처를 받았었는데 다시 마음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었지만 함께 지내면서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그녀를 너무 좋아했고 그녀도 아이들을 사랑해 주었어요. 우리는 소박한 식사를 차리고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과의 마음이었지만 아내는 이해해 주셔서 미안했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처음 만나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며 아내의 손을 잡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년이 된 아들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은 얼마나 힘들고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상황은 너무 힘들고 불쌍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위치를 견뎌냈고 제가 기꺼이 들어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처가에 대한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처녀이자 재력이 풍부한 딸을 데리고 온 사회 속에서 중년이 되어 두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라면 누구나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 처가를 방문했을 때 장인어머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던 장모님과 처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앞에 두고 술을 가져오라고 시켰을 때 장모니 미술상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장인어른이 술을 잘 하신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라 긴장했습니다. 차를 그릴 때 네 번째를 행복하게 반길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믿지만 예천 내부에서 이혼을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한 사정에 대해 딸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는 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내 딸이 아이가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예천이라는 시골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한 장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입 끝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이혼한 것도 저희 아이들도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처가해서 보실 때 너무 모자란 사위인 것은 저도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저대 아이가 조금 발육이 낮다고 해서 내 장인어른이 죽으셨습니다. 뭐 서로 미리 다 잘 알고 결혼하는 게 좋겠지.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야 할 테니 말이야. 장인어른은 저한테 술을 따라주시고 당신도 술을 드셨습니다. 전 술을 마시면서 장인어른의 말씀을 묵묵히 들었죠. 우리 딸은 3자매 중 막내이고 이름은 리스야. 둘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첫째는 이번에 들어오지 못했어. 아이들이 좀 바빠서 그쪽에 일이 있어서. 그래도 서로 아주 사이가 좋아요. 특히 우리 막내는 사랑으로 많이 받고 이쁜 딸이야. 내 솜이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반대로 우리 어른들도 애가 순수하고 시적인 면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하고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나도 원래 자네가 아이를 그렇게 키워서 그런 것 같아. 겁이 나. 솔직히 말해. 나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 제 딸은 너무 신중하고 너무 모든 일에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장인어른 덕분에 미시는 술잔을 받아 마시고 저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그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아니,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믿어도 되겠죠? 장인어른은 환송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이 확정된 마당이라 반대의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다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참 술을 마시고서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을 나오니까 정모님과 찬이 다가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좀 까다로운 양반이라고요. 정모님도 잘 다독여 주셨습니다. 정모님도 마찬가지로 얼굴은 어두운 셔시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려는 노력을 하셨었죠. 제 아내는 장로님을 많이 닮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도 장인어른은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못 믿으시던 모양이었죠. 처음에는 상당히 그 불신이 심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자면 장인어른이 갑자기 우리 신혼집에 찾아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녀는 물론이고 제 강아지까지 함께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죠. 이전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가사를 꾸려가는데 당황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적응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침에 장인어른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한 5달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으각, 아빠. 갑자기 벨이 울리자 나가보니 장인어른께서 계셔서 아내도 놀랐어요. 고소리가 높아서 매우 놀랐습니다. 나는 아직 제대로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장인어른께서 절 못마땅해 하시는 것을 잘 알기에 허접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 장인어른이 서서 머쓱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원래 가끔 아빠 차를 타고 출근하는 하루만 가는 것이지 1회. 아침에 여기 올 일이 생겨서 혹시 어느 아빠 차를 타고 가면 어떨까 해서 왔다고 하셨어요. 아빠, 전화라도 한 번 해서 오세요. 그래야 더 나아요. 아니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른 장인어르신은 무엇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아, 그렇다고 이 아침에 그냥 무작정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와봤자 나 보고 싶으셔서 꿀꿀 웃으며 장인어르신의 창을 깨웠습니다. 저렇게 애교 많고 예쁜 딸이 원을 이룬 남에게 덜컥 시집을 가버렸으니 장인어르신이 저를 싫어할 수밖 되었죠.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날 아침 상황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첫째 아이만 케어하는 것에 익숙해 있던 저와 혼자 살던 것에 익숙해 있던 아니, 그런데 이 상황에 둘째까지 데려와 내 식구가 같이 살기 시작하던 시점이라 엉망진창이었죠. 첫째 아이는 집안에서도 많이 산만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집안을 자여질렀고, 둘째는 여태 익숙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니 위축되어 서정 눈치만 보고 방 안에 숨어있기 일쑤였습니다. 벌써 첫째는 중학생이어서 더 말리기가 힘들었어요. 초등학생인 둘째도 여태 함께 살며 신경 써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아내가 아이들을 다루는 교육적인 요령을 가졌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아내는 열심히 첫째 아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날 지는 것을 말리고 데려와서 케어를 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첫째 아이가 조금 얌전해지면 얼른 둘째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서 아이를 달래고 나와서 함께 밥을 먹이려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은 말처럼 쉽게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은 정리도 안 되고 온통 난리가 나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퇴책 이게 뭐냐? 아, 아빠. 우리 첫째가 조금 발랄해서 아침에는 좀 뛰어놀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아내는 대시시 웃으며 장인어른께 애교를 부렸더니 장인어른은 화가 치미는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계셨는데 절 노려보시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너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놈이 일을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듯한 시선이었죠. 사실 100% 맞는 말씀이라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제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여력이 없었어요.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아이들은 내가 보기 위해 맡길 필요가 있다고도 했죠. 그러나 결국 저는 죄책감에 눈을 감고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서 이야기를 좀 오래 나누었습니다. 아빠, 커피 한 잔 드세요. 아, 이 아침에 오시는데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그래, 미안해. 나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 차를 타고 출근하면 어떨까 해서 왔어. 그렇게 하고는 저희는 식사를 할 때 주로 말을 나누곤 했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라기보다는 현재 적응 중이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아내는 장인어른을 대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다가 장인어른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을 집중하지 못했어요.
장인어른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섹터 방향을 응시했고 아마 시어머니에게서 살이 찌겠구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으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아이들에게 밥을 먹인 후에는 먼저 출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급히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가 대학교에서 재료를 자주 챙겨오던데 회사 업무가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조금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내가 뒤에서 급하게 와서 잘 다녀올 것 같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에게 털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쉬웠어요. 그래도 장인어르신은 시선을 피하려고 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얼른 퇴근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에 들뜨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 앞에 장인어르신이 계셨다는 걸 보고 정말 머리카락이 쫑긋 서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르신은 저를 노려보시다가 따라오라고 하시고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말없이 소주 2병과 오뎅탕을 시킬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 어색하게 웃으며 머뭇거리면서 다갔죠. 아, 전 물은 제 회서있는 어떻게 오신 잘, 이제 내가 자네를 믿을 수가 없네. 꽃없이 장로를. 크게, 저는 오늘 아침 장인어른이 보신 광경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다 케어할 것처럼 결혼 전에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앞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전노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몸은 그리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했고 처가 사람들도 다 걱정을 했죠. 그러나 아이 둘을 혼자 케어하고 오늘 아침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한다면서 함께 데리고 나가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없었다면 딸은 혼자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아이들이 우리 딸의 비줄인가 아니지 않노? 잔인 오르는 평소와 달리 감정이 섞이지 않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송일전 할 말이 없어져 고개를 푹 숙였지요. 예, 사실 그랬습니다. 저희 애들은 아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저를 매개로 해서 연결된 사이일 뿐이었죠. 아내는 저와 결혼하면서 팔자에도 없는 애들 뒷바라지를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나는 자네가 결혼 전에 인사 와서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믿으려고 노력한 그런데 완전 헛수고였군. 언니 더 전 물은 죄송합니다. 이건 분명 제 잘못이 맞았어요. 아,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저와 아이들과 남남이 함께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었어요. 장인어른은 냉정한 얼굴로 한 잔의 술을 마셨지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시는 게 더 무서웠어요. 첫 번째 경고가 있었어요. 내 천인이 다가오면 이번 해 2번째 경고는 아니라 우리 딸을 데리고 돌아갈 거예요. 네, 전에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말씀은 분명 심각하셨고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결혼 생활에 이제 나와 아이들을 돌봐줄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고 신혼단 꿈에 빠져있던 멍청한 상태에서 벗어나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내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책임감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많이 예뻐하고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분이셨죠. 그 이후로는 장인어른이 제가 처가에서 저를 그리 미워하지 않으셨죠. 사실 예전에 사회화되기엔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추의 딸이 아이를 낳지 않은 채 둘 달린 이유니 남아 미사일 없이 고들어 앉았으니까요. 저는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아내가 거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축복으로 알고 키우려면 더 힘들어지면 안 된다고요. 10가지 넘어 결혼한 후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3살과 11살이던 아이들도 전부 행복한 것 같습니다. 훌륭하지 않았죠. 성장과 발달이 조금 늦었던 첫째 아이도 사회제도의 도움을 받아 훌륭하게 취직하여 자기 일을 멋있게 해내고 또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첫째 아이는 처음부터 아내와 기량이 좋았기 때문에 둘째 아이보다 더 잘 적응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예민하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아내는 둘째를 더 정성껏 사랑하며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둘째는 어느 날 엄마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마의 껌딱지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새엄마가 자신들의 엄마라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그것이 상관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대학에 진학한 후 어머니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내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시간이 늘어난다. 그것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원래 아내는 내 옆에 있을 때 항상 조절해서 수다를 떨고 깔깔대며 웃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아내도 갱년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이미 처가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모두 떠나신 후였고,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 모두가 나에게 말했을 텐데, 그래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때 첫째와 둘째를 함께 양육하기 위해 우리에게 저축방을 만들어줬고,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서 살고 있었다. 며칠 동안 아내가 계속해서 이상한 증상을 보여주자 갑자기 날 붙잡고 말했다. 우리 이혼이에요. 너무 놀랐어서 아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종류의 약속을 한 적이 우리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나와서 심중 농담인가 싶었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뭐, 다른 사람 생겼어요. 순간 나는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었어요. 사지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환희화해해도 여전히 구워주었습니다. 하얀 얼굴에 부드러운 표정이 요즘 날씬하고 매력적이었지만 아마 비슷한 신랑이라면 누구든 좋아할 거라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에 비해 나는 서서히 머리가 휘었고 배도 나오기 시작한 전형적인 그 나이대의 실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거의 할아버지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너무 진지했어요. 이혼해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와서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되물었지만 아내는 응답 대신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가 내가 말을 안 듣는다며 다음에 이야기해 하면서 일어서 버렸습니다. 전 너무 놀란 마음에 집안에서 계속해서 아내를 따라가며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저를 노려보고는 가방을 싸서 호텔로 나가 버렸어요. 너무 냉정한 아내의 태도와 말투에 상처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둘째가 전화를 받았지만 상황이 심각해져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첫째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질 여지가 없이 아예 연락을 거두지 않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그저 이혼하자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 사정을 어떻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어온 아내가 갑자기 위압을 피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말하면서 제가 정말 믿기지 않아요.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오히려 그 여자는 저에게 원했습니다. 제발 돌아와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그 남자를 사랑해. 그래도 돌아와줘. 그 남자하고 씨름을 벌이고 봐주어야 해. 그렇게 하더라도 돌아와줘. 그런 말 하는 게 무슨 소린가요? 그렇게 강한 여자로 만들 것이에요. 제발 우리 아들을 포기하고 여자들이 결혼하는 걸 보아야죠. 그리고 당신과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난 이제는 내 삶을 위해 행복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날 예정이에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기일을 지켜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아는 말끝에 흐느껴서 그냥 사이가 서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엄마가 아빠에게 화가 났다며 나가셨다고만 말했어요. 아내가 아이들에게 전혀 연락을 받지 않아 서로 외롭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하면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약한 아내를 돌보겠다고 장인어른께 신신파부를 드렸지만 그렇게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세월이 너무나 길어져서 아내가 화학 때문일까요? 이제 나는 그 천사 같은 여자와 한 집안을 이루게 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전화로만 투자를 꺼렸던 마음에 결국 아내의 연락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워서 친청이 전화했을 때 총이 연락을 받아 의외로 침착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뭔가 알 것 같은 대답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말하자 처음에 그는 슬프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 아이를 놔줘야 해요. 제 9년? 큰 의미가 뭐예요? 그 아이를 놔줘야 해요. 이제는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도 처형은 부드럽게 해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았음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마치 미쳐버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슬픔을 나눌 수 없었죠. 아내가 바람을 피워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 아픔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죄를 저었기에 첫 아내를 떠올리게 되고 두 번의 개헌이 전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실종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아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지만 제발 우리 이야기라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좋겠네요. 차량에서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울며 빌었지만 저항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결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이게 최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내가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분명히 제와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말을 걸거나 생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라도 당신이 돌아와줬으면 좋겠었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더라도 아이들 때문에라도 돌아와 주었으면 했습니다. 아내가 제 곁에만 있다면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혹시 김미영 씨의 남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이 이름을 꺼내자 조금 긴장해졌습니다. 어디서 나쁜 일을 저질러서 죄송하고 싶지만 대체 무슨 일에 연루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유감스럽지만 김용 씨의 부고를 전해드리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네, 음아가 지방 호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머릿속이 새알기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나는 전화를 끊고 허겁지겁 경찰이 가르친 곳으로 차를 운전해 갔다. 그 이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솔직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실수를 확인하고 부검한 후의 절차까지 처리한 것이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혼자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부검을 한다는 것을 말했지만 반대하고 싶었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혹시 그 사람이 언젠가 억울하게 살해당할 경우를 생각해서 반드시 복수해야 했다. 하지만 사회는 놀랍게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췌장암 말기로 인한 매우 큰 고통 속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앉아 있었다. 내 머릿속은 완전히 얽혀있는 상태였다. 그때 장례식장으로 들어온 처형은 얼굴을 찌푸렸다. 얼굴이 깨져있는 채 제게 옆에 다가와서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건넸다. 그 편지에는 제부, 이것은 그가 혹시 기회가 되면 나에게 주어달라고 한 것이다. 이를 재반해주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편지를 그가 남긴 마지막 마음으로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요. 대전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 전반적인 주변 장기로 퍼져 있었어요. 이제 손을 쓸 수 없다고 해요. 의사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이제 신변을 정리하라고 말했어요. 남은 건 몇 개 안 될 거라고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나누고 마지막 정리를 하라는데 여보 난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선물을 남기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단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아내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길 바래요. 평생 당신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길 바랐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보, 내 마지막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억해 주세요. 칠 나쁜 거짓말을 하게 돼서 미안해요. 내 마지막 욕심이라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지막 편지는 담백했지만 내 마음은 찢어져 버렸어요. 언제나 가정적이고 얌전한 사람이었죠.
항상 그런 아내를 사랑했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억되길 바랐는데요. 위협을 감수하며 돌아와 죄를 받고 여부를 따질게요. 장례식장에서 철철 울면서 아내로 서로 별이 될게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있었지만 부끄러움 같은 감정은 머릿속에 들지 않았어요. 그저 떠나간 아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름답고 고봤던 아내가 마치 심장을 뜯어내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죠. 영동이 사진은 여전히 밝게 비춰오고 너무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날 밤에는 한숨도 잠 못 자게 울기만 했었죠. 아니, 너무 일은 너희 떠난 뒤 몇 년간은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 알게 된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챙기고 있어요. 요즘은 조금씩이라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일 그치지 않는 내 얼굴이 그리워집니다. 제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응응 오오.